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계파 갈등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분 양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했던 바로 그 의혹입니다. 야당 내 가장 큰 뇌관을 건드리면서 계파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를 의결했습니다. 당무위가 밝힌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입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최소 확인이 필요하다며 첫 회의부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무위는 이보다 앞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착수했습니다. 유튜브 등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윤리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차례 냈는데 재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궁지에 몰린 장동혁 지도부가 극우 사기를 키워주려고 먹잇감으로 자신과 한 전 대표를 던져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친한계를 겨냥한 대대적 조사가 예고되자 한 전 대표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당을 향한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일갈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두고 감사 착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친한계 김종혁 의원은 당이 이 시점에 다시 당원 게시판 의혹을 꺼내든 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6월 달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를 몰아내겠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 조사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어려워집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에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선 절대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겁게 맞붙은 전선은 또 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노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권의 내란몰이가 곧 끝날 것이라면서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북과 대전을 찾았습니다. 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된 메시지는 반격을 시작하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면서도 지금은 똘똘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겁니다. 전날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통감을 언급했던 장 대표. 오늘은 추가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 여론을 뒤집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국민의힘 보수진영 이미 단결
연결된 것 아닙니까? 이날 현장에선 자성 발언을 놓고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사과는 1년 내내 여러 사람이 많이 했으니까 사과는 그만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우리 보수당이 재창당의 수준으로 당내 소장파 의원 20여 명은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연판장 등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장파 A 의원은 당장 6개월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선 지도부 모습에 속이 터진다고 했고, 또 다른 B 의원은 비상계엄 1년인 다음 주 3일까지 더 지켜보겠지만 더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강원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민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우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1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다들 예상은 좀 했습니까? 네, 제가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대체로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 살펴보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죠. 조사 주체인 당무감사위의 2호선 신임위원장도 조사에 열려있는 태도였고요. 조사할 거란 건 알았지만 12.3 비상계엄 1년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착수할진 몰랐단 겁니다. 장 대표도 어제 조사가 착수될 걸 알고는 있었던 겁니까? 네, 장 대표 측은 당무위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몰랐단 겁니다.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여서 당 지도부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요.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대표가 계엄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메시지가 부각돼야 하는데 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어제 발표하도록 뒀겠냐고 설명하더라고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을 왜 했겠냐는 거죠. 당무감사위 역시 어제 회의는 몇 달 전 확정된 일정이었고 지도부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 봤듯이 친한계가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경찰 조사도 무혐의 종결된 걸 1년 지나서 왜 다시 조사하냐고 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한 전 대표도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할 시기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는데요. 친한계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사과 요구 분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12월 3일이 다가오면서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을 막았던 한 전 대표의 당시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이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똘똘 뭉쳐 싸워야 할 때인데 찬탄파와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빌미를 주고 또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책임 통감을 표명한 장 대표, 오늘 현장에선 반격의 시작이라면서 내란무리를 끝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사과 요구 여론을 차단하고 이슈를 전환하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친한계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겁니다. 당무감사위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도 재착수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 행위를 희화화하거나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당무감사위 조사 후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지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 등의 출마 가능성을 없애 단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는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를 몰아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와 친한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조민기 기자였습니다.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병원 진단서 같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진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촬영자로부터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는 전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옆자리에 앉은 남성의 손이 여성의 신체 부위로 향하는 걸 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 발생 후 심리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병원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영상 촬영자와 동석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 피소를 두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감찰단의 조사를 기다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다투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장 의원은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며 모든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이목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장 발부를 위해서 이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법원 압박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란 걸 집단 자백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개혁에 대한 불씨가 커질 거라며 법원에 경고장을 날렸던 민주당. 국민의힘은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군부 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판사에게 정치 보복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뒤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란 본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를 적으로 몰아 내란 재판부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대 정신인 내란 청산에 따라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 걸 국민의힘이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경호다라고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집단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성에게 계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역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초 내려졌던 근신 처분 대신 더 센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원스타가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한 차량,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중 한 명입니다. 버스 속에는 본부는 저 혼자 탔습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었는데 어제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기존 처분을 번복하고 한 계급 강등이 의결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국방부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당시 부하 법무관들이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등 결정으로 내일 저녁을 앞둔 김 실장은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예편하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금 등 불이익은 거의 없으나 별을 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명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금까지 고객 정보 단 4,500개가 노출됐다고 했던 쿠팡. 알고 보니 약 3,370만 개였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 대거 노출됐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사실상 모든 고객 정보가 털린 만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은 오늘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 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처음 공지했을 때는 4,500개라고 했는데 그새 7,500배 늘어난 겁니다. 쿠팡이 전체 회원수는 공개한 적은 없지만 지난 3분기 기준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 명입니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오늘 자료를 내고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배송지 전화번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킹의 주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해 조사 중으로 사법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연락이 많이 오겠죠. 광고성 연락이라든지 일단 제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쿠팡은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임직원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현장엔 대여섯 명뿐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수색 작전을 벌인 끝에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숨어있던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다세대 주택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집 안에는 외국인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20명 넘는 외국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인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다세대 주택 건물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파란색 물탱크 위에 아슬아슬 서 있는 외국인 남녀 한 쌍이 보입니다. 좁은 물탱크 위에서 둘은 딱 붙어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추락 위험에 대비해 건물 외부에는 에어매트까지 설치해놨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물탱크 안과 구조물 사이 등도 수색했습니다. 옥상에 버려져 있는 이불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덮어 쓰고 물탱크 넣는 또 공간이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 있다든지 전부 다 이제 숨어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찾아낸 외국인은 총 24명, 모두 베트남 국적이었습니다. 이 중 남성 2명과 여성 2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외국인들은 급습 현장에서 도박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불법 도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해산물을 가득 실은 냉동탑차가 내리막길을 가던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옹벽과 함께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았는데요.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4.5톤짜리 냉동탑차가 골목길에 넘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탑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10시 44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냉동탑차가 넘어져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부터 탑차로 운반 중이던 해산물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냉동탑차는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요. 차량 부품과 운전자 소지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탑차는 옹벽을 들이받은 뒤 휘청거렸고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소리가 좀 한 번에 쾅이 아니라 좀 쾅 천둥 치는 것처럼 소리가 크고 오래 가길래 저 밑에 트럭은 누워있고.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가 심해 2.5톤 이상의 차량이 지날 수 없습니다. 가끔 사고 나죠. 내려가지 말라고 사인이 있는데도 이제 트럭 기사분들, 초행인분들은 그냥 내려오죠.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이나 운전자 부주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바로 이런 걸 구사일생이라고 하나 봅니다. 망망대해에서 소형 어선이 돌풍에 전복됐는데 여기에 타고 있던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입고 있던 구명조끼 덕이 컸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전복된 배 위에는 한 남성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해경 헬기가 어선으로 접근하고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내려와 남성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영덕 강구항 해상에서 2.7톤급 소형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60대 선장이 나홀로 조업을 하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힌 겁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구명조끼 안 했으면 그냥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지금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이게 사망할 확률이 넘수다니 구명조끼 입어서 사신 거예요. 지난달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사고 충격에 엔진룸 덮개가 활짝 열렸습니다. 전북 정읍시에서 역주행하던 수입승용차가 마주오던 람보르기니 SUV와 충돌한 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람보르기니 SUV 50대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운전자 음주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운전자 혈액 채취해가지고 지금 국가수 의뢰 중이고요. 오늘 새벽 4시 25분쯤 인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경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전복된 경차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져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얼마 전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숨졌죠. 학대 흔적이 보였지만 정작 그 부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119 신고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까 아이가 왜 다쳤는지 횡설수설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국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빌라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일부 압수물은 패딩 점퍼로 가린 채 옮깁니다. 학대 정황 포착하셨어요? 경찰이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의 집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이 구속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일체와 집에 있던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모와 계부는 체포된 지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 아이가 개와 놀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기가 병원에 이송된 지난 23일 친모의 119 신고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친모는 처음엔 아기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면서 밥 먹다가 뭐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열이 났느냐, 아기 소리 난다는 접수 요원의 말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다음 주 친모와 계부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 행사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념사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어디서 빵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념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백구동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박 시장은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착공식을 드디어 하게 되니까 함께 노력을 해왔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착공식을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착공식 현장에서 백고동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조성된 요트 경기장은 노후화와 계류 공간 부족 등으로 40년 만에 재개발에 나섰지만 요트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300척 넘는 요트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사 기간이 당초 7개월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20개월로 늘어나면서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2년 가까이 요트 업체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데다 부산 요트 산업도 붕괴된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요트 관광 산업의 95%가 여기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버리면 부산 요트 관광 산업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부산시는 요트 업체들에게 계고장을 발송하고 다음 달까지 철수를 요구한 상황. 행정 대집행까지 예고하면서 요트 업체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운전자들 주유소 지날 때마다 가격표 한번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곤 할 텐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싼 주유소를 찾아라.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329원입니다. 큰 길 따라가다 나온 다음 주유소의 가격은 리터당 2,098원. 그 다음 주유소는 리터당 2,168원입니다. 불과 1.2km를 지날 동안 주유소 세 곳의 가격은 헉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치솟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5주 연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 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1월 넷째 주 기준으로 1,812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경유 가격도 크게 올라 자영업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1,400원대에서 7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10 정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셀프 주유소에 주차장처럼 줄줄이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715원으로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싼 편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넣고 이빨이 안 넣고 가다가 싸게 있으면 넣으려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환율까지 천정부지 치솟고 있어 기름값 고공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바로 이겁니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만 오른다. 11호 대책 이후 월세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소득의 4분의 1, 평균 146만 원이 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7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85만 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같은 보증금의 월세가 225만 원이었는데 반년 만에 6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연말 안 되면 환율도 올라갔죠. 작년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그러면은 월세가 한 40에서 60 사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46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상승폭은 약 9.5%로 최근 4년 내 가장 가파릅니다.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609만 8천 원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의 약 4분의 1을 월세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월세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겁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면 전세 올라요. 전세 올라 월세 오르는 거예요. 오를 것 같아요. 여기다 대출 규제로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 월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적어 앞으로 세입자들은 더 고달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여러분,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2차례 지급된 소비 쿠폰 오늘 내일 다 써야 됩니다. 내일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회전초밥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식당에서 외식했을 때 편안하게 쓸 수 있었어요. 전공서적 사려고 썼던 것 같아요. 좀 돈 나갈 일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 덕분에 조금 걱정을 덜은 것 같다고. 대부분 국민들이 알뜰살뜰 사용했지만 지급받은 금액을 아직 다 쓰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500원에서 900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다 써야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평생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체 소비 쿠폰 지급 금액은 13조 5,220억 원. 지난 23일 기준 체크 신용카드로 발행된 소비 쿠폰 9조 668억 원 중 1% 정도인 947억 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 2차 소비 쿠폰 모두 내일 자정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 돈은 소멸이 되는 거죠.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죠. 쓰지 않은 소비 쿠폰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급됩니다. 다만 1차 때 지급됐던 종이 상품권은 뒷면에 적힌 사용기한이 적용됩니다. 소비 쿠폰 잔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도대체 뭘까요? 홍콩 아파트 화재 당시 집안에서 찍은 불길입니다. 화재 시작부터 구조되기까지 기록을 남긴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연옥에 갇혔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는 주민들. 한 생존자는 화재 당시의 참상을 SNS에 남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짙은 연기로 숨쉬기가 어려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며 집이라는 연옥에 갇혔다. 무기력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 못 나갈 수도 있어. 내 아이들을 돌봐줘라며 친구들한테 장례식 계획을 설명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생존하지 못한 주민들은 소방당국이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인계됐습니다. Just recognize some picture is in maybe my bodies of my dad because my body is still missing here. Very and some angles here maybe ridiculous. 이번 참사로 중국의 홍콩 통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중의 분노가 건설사를 넘어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도 이번 화재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밀집된 고층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는 홍콩인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건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4일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28명, 실종자는 200여 명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민자 총격에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뒤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지우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인한 이민자 수백만 명에 대한 입국 승인을 뒤집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바이든이 오토펜, 이 자동 서명기로 결제한 모든 명령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이란 손팻말을 든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기, 이른바 오토펜 결제 문서를 직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임기 중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의 92%라며 행정명령을 비롯해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토펜은 백악관이 1800년대부터 사용한 기계로 대통령 서명이 대량으로 필요하거나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지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외 일정 중 법안 서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은 임기 중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 문서 등의 오토펜을 사용했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내가 직원들에게 사면 영장에 오토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여러 차례 고령의 바이든이 인지능력 저하로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o a terrible situation caused by a man named Sleepy Joe Biden. He used an auto pen last year for the Turkey's pardon.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또 한 번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또 대선에 나선다면 3선에 도전하는 셈인데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3선이 불가능한 건데 트럼프는 지난 9월엔 트럼프 2028이 적힌 모자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이 정말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하늘길에도 한일령을 내렸습니다. 900편이 넘는 일본행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문화 행사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린 후 중국 항공사들의 일본 항공편 900여 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다음 달 운항 예정이던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 5천여 편 중 16%인 904편이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626편이 줄었고 이후 도쿄 나리타와 나고야 주부 공항 순이었습니다. 운항 중단 노선은 172개 정기 노선 중 72개로 알려졌고 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1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어 중인 일본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공연이 전날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전에 열린 항저우나 베이징의 하마사키 공연은 중국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지만 오늘 열리기로 한 상하이 공연은 갑자기 취소된 겁니다. 하마사키 측은 SNS를 통해 급히 공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며 믿을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선 최근 일본 연예인의 공연이나 영화, 뮤지컬 등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석상에 침입한 강도들이 갑자기 뿜어져 나온 연기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쳤습니다. 혹시 독가스 같은 건 아니었겠죠?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가롭던 보석 가게. 주인이 갑자기 뭔가를 보고 놀라 허둥지둥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검은 복면을 쓴 강도들이 침입해 유리장식장을 마구 내리칩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가게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순간 천장 틈새에서 뽀얀 연기가 나와 가게를 가득 메웁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지자 당황한 강도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 25일 이스라엘 남부 오파킴의 한 보석상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기가 자동 분사되는 장치가 작동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시야를 가려 공포감을 높였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났고 현지 경찰은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눈 덮인 산 능선 위로 거대한 잉구름이 부풀어 오르더니 순식간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스키를 타던 스키어들은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스트리아의 대형 규모 스키 리조트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스키 활주로를 벗어난 일부 스키어들 때문에 눈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파란 비닐봉지를 목에 건 닭 여러 마리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채로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필리핀의 슈퍼태풍 풍엉이 강타했을 당시 한 가정에서 키우고 있던 닭들을 지키려고 임시로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잦은 태풍에 가축을 여러 번 잃어왔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을 즉결 처형하는 장면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인 미군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한 건물의 철창을 걷어내자 틈새로 빠져나오는 두 남성. 우통을 들어올려 무장하지 않았음을 보이고 포위하고 있던 무장 군인들 앞에 양팔을 든 채 무릎 꿇고 앉습니다. 하지만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시하는 군인들. 저항하자 발길질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지못해 건물에 들어가자 군인은 그 즉시 이들을 사살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급습해 작전하던 중 비무장 상태인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의 총격을 가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잔인한 즉결 처형이라며 전쟁 범죄라 규탄했고 국제 엠네스티도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후에도 여전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경찰은 두 남성은 테러 네트워크와 연관된 지명 수배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의 마약선 공습 영상에서도 민간인을 사살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 마약 운반선을 공습할 당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원 살해 명령을 내려 2명의 생존자들까지도 모두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람이 미세먼지도 몰고 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입니다. 그 밖에 중부와 전북도 밤부터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함에 강풍까지 더해져 화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0.3도로 시작한 서울은 내일 아침에 7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릅니다. 청주와 대구는 16도의 온화한 날씨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인 다음 주부터 강추입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